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이에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와 같은 걸 분석해 보면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요.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흙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지역상의 모든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골라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흙으로부터 우리 인체의 농 쪽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인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겠죠. 우리 여러분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음식은 위 속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의 주물림을 당하거든요. 음식이 위에 꽉 차가지고 주무르면 아래 위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3분의 2 되는 정도까지만 음식이 차고 3분의 1은 음식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주무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난 후에 10분에 15분 뒤에 센서가 작동되는 거죠.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센서 작동되기 전에 위 전체를 다 채워버리는 거죠.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더라도 3분의 2가 채워지게 되면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센서가 가동이 되면서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을 못 먹는 거죠. 더 이상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을수록 3분의 2 이상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빨리 먹는 사람들이 보통 살이 많이 찌는 편이죠. 요즘 이제 현미라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죠. 잡곡밥에 섞어서 먹든 어디에 먹든 현미를 먹는데 지금은 다들은 현미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밀이 건강하냐? 통밀과 현미는 과학적으로 건강하냐?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드는데 현미를 영양학적으로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되잖아요. 95를 깎아냈기 때문에 현미는 확실히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현미도 잘못 먹으면 그게 전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미의 특징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이 되려면 소화라는 과정은 전부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서 작은 조각으로 변해서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지 이 약이 되지, 조각조각 나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항문에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의 장의 온도가 40도예요.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간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강이었는데 아무리 건강한 먹거리라 하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독이다. 그런데 80~90%는 소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미를 잡수고 계시거든요. 현미가 되든 백매가 되든 국수가 되든 탄수화물의 이야기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아밀라아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밀라아제는 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어디에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침 속에 있는 거예요.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 그래서 모든 음식은 천천히 씹어서 침을 많이 내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되지, 쉽지 않고 삼키는 모든 종류의 음식은 전부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캐쳐 먹거리에서는 현미 먹는 강의를 해요. 첫 번째 50번 이상 씹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기호 교수가 50번 씹으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밥상에 앉아서 독한 마음을 먹고 씹어봤어. 될까 안 될까 매 숟가락마다 50번을 씹어냈지. 아침 점심 세끼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접시의 샐러드를 먼저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 씹어야 돼요. 한 접시의 샐러드를 가지고 그동안의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즐겁게 씹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한 2년 정도 걸려요. 즐겁게 씹기까지. 아까 내가 위가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음식이 3분의 2가 차면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부피가 많은 채소가 밑에 쭉 차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탄수화물 조금만 먹더라도 3분의 2가 차겠죠.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먼저 먹으면 밑에서 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야채를 먹게 되면 금방 즉 먹는 순서에 따라서 야채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양이 작아질 거고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양이 아무래도 한 그릇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문화가 아니고 음식을 빨리 먹는 문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확산이 됐거든요. 왜요?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죠. 이 습관이 우리나라가 질병적으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1등인 나라예요. 더군다나 20대, 30대, 40대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장 건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 그중에 가장 생활 습관에서 나쁜 것이 바로 씹지 않고 넘긴 음식은 전부 장에 들어가서 부패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뿐만 아니고 단백질, 지방 전체의 양 줄여야 되겠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라 그러면 당 성분이 많이 있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죠. 또는 고지방 음식,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음식도 마찬가지 지방성 증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고당도 고지방 고탄수화물 주로 다이어트에 가장 나쁜 음식들이죠.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변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변비가 있다고 하면 주로 뭘 더 먹으라고 하죠. 채소, 물,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그러죠. 변비가 있는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변비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장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변비라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예요. 불용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이섬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그냥 실 같은 거예요. 실물에 들어가도 안 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것. 근데 변비가 생긴 사람에게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야채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그 변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대장 속에 변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대장 속에서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변이 자꾸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또는 대변을 한 공까지 뽑아낼 때는 연동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에 주물럭 해가지고 계속 변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음식의 양을 너무 작으면은 주물러도 잘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음식량이 너무 작은 데다가 또 채소 많이 먹어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상태에서 변비가 자꾸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물을 작게 먹는 경우,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일단 물을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고, 둘째, 수용성 식이섬유 주로 곡류의 곡류밥이나 빵 양은 오히려 조금 느리는 거죠. 오히려 채소보다 그러면 오히려 변비가 더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식품 청국장이나 된장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유익균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보통 식사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하루 세 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이사이에 활동하는 하기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은 에너지 과잉이에요. 다들 먹는 에너지 몸으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한다 그러면 아침밥을 그렇게 많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각자의 활동에 따라서 밥 먹는 사이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들 아침에 작게 먹으면 좋다더라, 아침에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양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마다 에너지 대사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을 때 허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점심을 먹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다이어트가 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허기를 느끼지 않았는데도 시간 됐으니까 먹겠다. 그러면 그게 다이어트의 반대가 되는 그때 이제 탈이 증가하는 그게 자기한테 맞는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겠죠. 고기를 아침에 먹느냐 점심에 먹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내 몸속으로 드는 전체의 영양 성분의 종류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용된 에너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특히 고기는 저녁에 먹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야식 문화가 참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거죠. 그런데 이 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된 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는 기껏 야식을 해봐야 라면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고기류거든요.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 물을 먹으면 우리 위 속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기름기가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고기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자기가 자기 직전에 10시,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자면서 장에게는 야근을 시켰어요. 너는 들어간 고기를 소화시켜 놓고 자라.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할까요? 안 자야 됩니다. 장도 밤에 잠을 자야지만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텐데 장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좀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자거나 또는 점심때 먹거나 아침에 먹으면 괜찮은데 꼭 고기를 자기 직전에 먹는 이 습관 때문에 대장암 환자 1등이라는 그 불명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어요.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 고기를 너무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 단식을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이 한의학적 단식이 됐던 무슨 단식이 됐든 간에 먹는 양을 줄였을 때 당연히 몸무게가 줄어들죠. 근데 태초 먹거리에서는 단식이나 금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외로 단식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몸무게가 줄어들 때 2가지가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어가는 게 있고 지방이 줄어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 먹을 게 들어오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지방이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갈 지방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단백질 근육이 줄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뱃살 같은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대퇴부 같은 근육살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는 지금 현재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영양실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엉덩이뼈가 되든 어깨뼈가 됐든 간에 뼈가 돌출될 정도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살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서 사람 몸을 만졌을 때 뼈만을 계속 만지는 사람들은 단식이나 금식을 하게 되면 치명적이에요. 회복을 못해요. 저탄고제는 말이에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황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기만 먹어라, 밥은 먹지 말고 체중이 증가하느냐 근육이 증가하느냐 2가지인데 근육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운동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못 이기기 때문에 대개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 지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만 먹고 밥은 먹지 말아라 요즘 저탄고지하고 비슷한 명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한다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생기는 방법이 포도당이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죠. 지방이 타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 중에서 간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발작을 해서 막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고 하는 게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뇌세포 중에서 비정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뇌가 먹는 유일한 먹거리가 포도당이에요. 뇌에다가 포도당을 올려보내지 않으려고 탄수화물 먹지 않고 지방을 먹이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내려 올라가는 포도당 양이 작으니까 발작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케톤만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단기간 가게 되면 우리 몸이 또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탄고지도 짧은 순간에 잠깐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특유한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원래의 사람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탄고지가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유 단백질, 콩 단백질. 근데 주로 이 단백질 보충제 누가 먹었어요? 그동안에 헬스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단기간에 키우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걸 가지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골고루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만 인간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도 헬스를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 단백질 중에서 약 60에서 70% 정도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어서 소화되어서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30% 이상은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부를 또는 두유를 먹고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게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화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콩을 발효를 하게 되면 청국장이 된장이 되게 되면 밖에서 미생물들이 콩 단백질을 95% 이상 흡수가 되게 다 조각조각 내놨다. 단백질 보충제.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청국장이나 된장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보충제에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유익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청국장이나 된장에 뭐가 있어요? 유익균이 있는 거죠. 그 유익균이 바로 장 건강을 도와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또 유익균 때문에 변비도 해결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황금변 유익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뭐예요? 몸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몸무게를 줄일 때 우리 몸에서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방이 줄어들고 하나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럼 지방이 줄어들려면 지방이 형성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지방 형성의 거의 주범은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운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작게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작게 하면서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여성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중년 여성을 24시간을 따라다녀 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고 있어요. 주로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 빵 조각이나 떡 조각들을 먹고 있으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겠죠. 소고기의 사람들이 마블링을 좋아하죠. 소고기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마블링이라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근육 사이에 마블링이 끼어 들어가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어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1등, 2등합니다. 45명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그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는 전 세계의 대장 환자 1등보다도 2배가 더 많은 통계 속에 살고 있어요.
삶의 양적인 부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잘 사는데 질적인 부분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면역력 저하 정상인도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바람, 인쇄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날 생긴 암세포를 다 청소를 못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트 MRI에 잡히려면 그 암세포의 크기가 0.5 이상이 되어야지만 잡히는 거예요. 0.1만 되어 있더라도 잡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0.1 이하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 체크가 안 되는 암 환자, 즉 비인지 환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압니다. 매년 신규 암 환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암세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대가 안 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력만 증상을 유지하게 되면 암세포가 힘을 못 필 텐데.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일단 면역력은 처음에는 타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중에서도 정신적인 환경과 육체적인 환경 세 가지를 일컬어서 후성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후성인자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걸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면역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 플러스 자기가 살면서 이 면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면역 지표가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린다, 특히 여름 감기에 자주 걸린다, 한 번 걸리면 오래 간다, 면역력이 약할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감기예요. 아까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가 많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 80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게 된 게 육식 과다 섭취, 고기도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먹어도 좋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콩을 먹고 살았어요.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두만강의 투자가 콩 두자예요. 한자로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강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10대, 20대, 30대가 콩을 먹지 않아요. 고기 단백질 받겠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삶아 먹는 게 맛있어요. 구워 먹는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르는데 고기를 굽게 되면 새까맣게 타죠. 새까맣게 탄 부분을 끊어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그룹 한발암 물질이라는 얘기를, 검은 고기 먹으면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100% 생긴다.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그러면 그때 먹은 한 점의 고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룹 1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태워 먹는 것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캠핑 간다 그러면 철망 위에 삼겹살 얹어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이들한테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고기가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이 한 방울 내려가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죠. 그 연기를 저희 연구실에 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영어로 pH 그냥 종합해서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 일단 발암물질 종합 세트로 밑에다가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애들한테 프라이팬에다 고기 구워주면 안 되나, 무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무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라면 먹느냐? 나는 라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보통 이제 라면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라면 국수를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 때문에 그래요. 팜유는 쉽게 산패가 일어납니다. 발암물질이거든요. 라면이 유통이 될 때 가게 앞에 햇빛 보는 데다 놔둘 수 있겠지. 그러면 여름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데서 산패가 자꾸 일어나는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으라고 제가 추천하냐면 수프 넣지 말고 물만 넣고 면만 먼저 끓여요. 끓일 때 동시에 커피 포스트에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면만 끓인 물을 버려버리고 커피 포스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게 되면 그 파음류가 다 제거되겠죠.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아예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겉면이 나오잖아요. 겉면을 가지고 적절하게 먹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지 간혹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진 않아요. 한두 달에 한 개 속에 식약처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상업용 커피 속의 발암물질에 대한 분석을 3년간 했어요. 모든 커피를 싹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3년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게 분석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조용한 거야.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 2018년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땅땅땅 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90개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 매장 안에다가 담배같이 큼직하게 경고판을 붙여놓고 커피를 팔아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카페에서 파는 커피에 대한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은 6년이 지났잖아요. 현재는 어렵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 근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리얼 감자튀김 대개 커피 먹는 사람이 시리얼도 좋아하고 감자튀김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2021년 1월법을 정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영유아 시리얼은 0.3ppm 커피에는 0.8ppm 감자튀김은 1.0ppm이라는 권장치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의 규격 이하로 발암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커피 아까 내가 0.8이라고 그랬죠. 물론 한 잔 먹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이란 걸 정한 건 뭐예요? 그 이상의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확률이 자꾸 높아진다 고심하자.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니까 커피업계에서는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몰라요.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엔 없던 건데 볶을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발암물질이 안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커피업자 내지는 커피 전문가들은 맛과 10만 원을 가지고 로싱 엣지 한 번도 먹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들었다가 덜덜 떨면서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데 커피약의 순두자는 문제가 없어요.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초점 맞춘 부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루에 커피를 매우 많이 먹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벌써 커피 주문하면 1회를 줍니다. 1회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를 좀 뭔가 바꾸면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카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암에 좋은 음식, 항암에 나쁜 음식은 원칙적으로 없다. 어떤 특별한 성분 한 가지가 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지 약이겠죠. 음식이라는 것은 균형, 밸런스, 면역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음식 한 가지가 암을 이기는 원동력이 아니다. 암 호르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과잉은 몇 개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왜 좋은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지푸라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 심정에 그걸 찾는 건 사실인데 태초 먹거리 학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심리교육이 이 세상에 특효약은 없다.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암의 특효약이라면 왜 거기서 팔아 노벨상을 받도록 해야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엉터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그게 보편 타당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싸면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별것 아닌 것도 엄청 비싸게 팔면 또 사람들이 사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로 하는 건 나는 말리진 않아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은 우리 암 호르몬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 훈련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암 환우분들이 있다면 이 순간부터서 여러분 머릿속에 암이라는 글자는 사라져야 돼요. 암의 좋은 치료 뭐 찾지도 말고 검색하지 말고 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암 환자한테 좋은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현대의학과 민간의학을 내가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치료 포기를 한 말기 암 환자가 이런 방법으로 나았다. 하게 되면 내가 직접 그 해외 현장까지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말기 암 환자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첫째, 암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스러워졌다는 것 아까 있잖아요. 플러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바뀐 것이 다 기본적으로 공통분모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 대사에서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관계성 호르몬 아니거든요. 이 옥시토로신 호르몬의 분비나 역할들이 굉장히 몸의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상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암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암은 정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암 환자 케이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다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면역력 정상적으로 뭔가가 회복이 된다면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마크는 2010년 7월에 시작을 했어요. 100% 암 환우들을 이상으로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암 환우분들은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병원에서 표준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특효약과 비법이 너무 많아요. 그걸 찾아서 나름대로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5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암 환우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한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표준 치료는 더 악화되지 않게 증상을 치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들은 병원에서 치료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돼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본인이 무엇이 원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목걸이에서는 5월 60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암 환우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모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 발병 원인이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겠죠. 면역력을 하게 되면 장 건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면역세포의 약 70 내지 80%가 장이 있어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보다 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이 장에 있어요. 여기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바로 뒤에 혈액이에요.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온몸으로 1, 2분 만에 바로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나쁜 녀석이 못 들어오게 이 문에 겹겹이 보초를 써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녀석을 다 체크를 하려고 면역세포 때 70 내지 80%가 장에 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나 대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서 썩고 있다는 거죠. 얘야 안에 썩는다 하고 몸이 살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가려움증 가렵기가 너무 심하다. 그것도 면역력이 약한 부분 여름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고 길게 간다. 다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유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 하게 되면 홍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면역력은 음식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인자라고 그랬죠.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중에서도 정신적인 환경 육체적인 환경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삼송에 포함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올려준다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홍삼을 먹을 때 짜증내면서 먹는다. 그러면 면역력이 안 올라간단 말이죠.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지 짜증내고 신경질 내가면서 먹어봐도 안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 장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장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유익균이 보통 15%였어요. 70%가 중간균이에요. 이 중간균은 유익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해균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조금만 많으면 중간균이 박쥐같이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광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유익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으면 그 음식은 모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발효가 되어서 약이 되는데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부패가 되면서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유익균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유익균을 먹어주는 습관을 평소에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시장이 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산균 제품이 우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균이라 해가지고 약해요. 조그마한 온도를 780도 올리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산이 다 죽어요. 각 회사마다 캡슐로 씌웠다 장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죽은 균 타균입니다. 사균을 먹어서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미생물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온도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 규명을 해보니까 저 나트륨 혈증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력이 작아지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심장도 전기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게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왜냐하면 소변 색깔이 원래는 옅은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색이 사라지게 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또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랗게 나와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변 색깔 살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그때그때 마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셔도 작게 마셔도 안 돼요.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라고요.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풀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내 몸속에 필요한 물량은 수시로 틀린다고 뭘 보고 한다고 소변 색깔 근데 요즘은 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을 안 먹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요즘 우리가 잘못된 건강상식 첫째, 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더라고. 해서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또 저염식을 먹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 전통은 음식이 뭐냐면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염식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염식이 건강한 건 아니고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5지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 차 숟가락으로 정도 소금 먹어야 한다. 적절량의 소금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한 속담 아닌 속담 있죠.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란 말이죠. 여름철에 매우 뜨거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그런데 겨울에도 보들보들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면 차가운 것이 장내에 내려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스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굳이 아이스 아메리카를 먹는 사람은 자기의 면역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가 있죠. 먹이 장내 미생물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재료가 양파, 마늘, 콩, 우엉, 도라지, 더덕 이런 뿌리 식품 요즘은 10대, 20대가 뿌리 식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죠. 그래서 세계에서 20대 대장암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유익균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10대, 20대, 30대가 뭔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맛있는 것만 찾잖아요. 우엉 그러면 우엉차 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맛없어. 그걸 어떻게 한다. 우엉을 가지고 맛있게 올리고당에 범벅을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쿠키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제과제빵학원도 다녔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라는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친구 만나는 자리였는데 거기 가서 발음을 좀 없는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는데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서 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카페의 가치가 그동안의 맛과 향만 있었는데 카페의 가치를 맛한 건가 이런 가치 하나를 더 추가로 하자 지금 그래서 내가 가치에 대한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대사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려면 뭐요? 작게 먹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영양까지 늘면 자꾸 또 많이 먹어 결국 과잉이라 해요. 대사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 다 과잉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더 움직이면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해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해독 중에 가장 좋은 해독이 걷기예요. 해독과 걷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장해독, 간행해독 이걸 신경 쓰는데 우리 몸의 장이나 간이나 해독이 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독이겠죠. 바깥으로 뽑아내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에다가 무언가 운반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는 액체의 종류 두 가지 혈액, 림프액. 혈액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다 보내줬죠. 그럼 저 발끝까지 피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발끝에 내려간 피가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어떻게 올라올까?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전맥을 쫙쫙 짜줘요.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짜주는 펌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왜 펌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던 피부가 계속 발끝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코끼리는 또 제가 이제 걷기가 가장 좋은 자연 해독 방법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교수님 그럼 또 보폭력 몇 센치에 분당 몇 보를 걸어야 됩니까? 그건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펌프제로 무조건 움직이는 것 만약에 자기가 걸을 수 없다. 하게 되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발끝만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펌프제로 해독을 하고 계속 피를 돌려가지고 면역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이것도 항암작용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됐어요. 태초마크에서 맨발 걷기를 추천해요. 발바닥에 말초신경들이 신발이나 양발 때문에 둔해졌던 부분 여러분들이 순환을 시키는 건 좋은데 절대로 겨울철에 눈밭이나 얼음에서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음판이고 눈이고 이러면 걷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추운데도 걸었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발바닥이 차가운 얼음에 노출되게 되면 차가운 피를 만들어서 자꾸 몸을 보내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장내 온도가 유지가 되려면 36.5도나 39도나 40도가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뭐야? 계속 차가운 피를 만들어가지고 온몸을 보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맨발거리가 추울 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 액체가 림프액이라고 했죠. 림프액은 혈액하고 다르게 펌프가 없어요. 주로 림프액은 관절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면 순환이 되는 거죠.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떼내다가 또 제가 또 이제 걸으라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자면 코피 막 펑펑 흘릴 때까지 무리해서 걷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걸음으로 보통 걸으면은 10분에 1000보 정도를 걸어요. 1시간 걸으면 보통 한 5000, 6000요 정도 걷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체력에 받쳐주는 한은 최대한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만약 걷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계단이 있고 에스컬레이가 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한다? 계단을 선택하자 또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내가 전철을 타고 할 때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는 거죠. 1km에서 1.5km 정도를 걷는 거거든요. 걷는 게 가장 좋은 해독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어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1등, 2등 합니다. 45명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그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는 전 세계의 대장 환자 1등보다도 2배가 더 나오는 통계 속에 살고 있어요. 삶의 양적인 부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잘 사는데 질적인 부분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암호르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과잉은 몇 개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왜 좋은지도 몰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교육을 통해서 그럼 계속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바꾼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소화 잘 되는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에요. 그런데 청국장 먹자면 먹어요. 안 먹지 그건 누가 먹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 꼬리꼬리하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발효는 좋은 냄새 꼬리꼬리한 냄새는 부패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에서는 뭐를 바꾸려고 하냐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청국장 찌개 끓여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청국장 가루를 분말을 냈어요. 그거를 믹서기에 넣고 바나나를 왕창 집어넣었어요. 파인애플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트 넣었어요. 소위 쉐이크죠. 식 돌리면 어떻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청국장 분말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다고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만든 청국장균은요. 100도씨를 끓여도 안 죽어요. 냉동실에 꽁꽁 얼려도 안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장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야?
유익균일 숫자를 늘려가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게 하면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쉐이크 얼마나 맛있어요. 자, 그 쉐이크 가지고 아이스바 만들어 먹었어요. 마트에 가면 실리콘을 만든 틀을 팔아요. 거기다가 아까 쉐이크 부어가지고 냉동실에 올리면 3시간이나 꽁꽁 얼어요. 아이스바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있다. 근데 먹으면 어떡하다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내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청국장찌개 끓여놔 놓고 밥을 먹으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 아니 맛도 있고 변비도 해결되고 다 좋은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고 청국장 분말이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젊은 친구의 표정이 변해요. 어떤 여학생은 좀 민감한 아이들은 욱하고 막 헛구역질 당하고 그래요. 내가 이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5월 30일 날을 한국장 데이로 만들었어요. 그날의 선언이 뭐냐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청국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청국장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는 말이죠. 이미지도 꾸고 또 맛있게 그래서 빠르면 8월 또는 9월부터 태초 먹거리에서는 30분 만에 김치 담그기 30분 만에 우리 콩으로 매주 담그기 1년 360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쉐이크도 만들어 먹고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쉽다 맛있다. 먹어보니까 좋다. 이런 구호도 좀 외쳐가면서 우리나라 발효 음식을 갖고 젊은 친구들의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큰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버섯 키토산 1등. 팽이버섯의 엄청난 효능 이렇게 드세요. 비만, 변비, 내장 지방 싹 사라집니다. 이 요약 내용은 유명한 유튜버 책 읽어주는 책돌이의 유튜브 내용을 글자로 재정리한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자자 한다면 책을 사서 읽으면 팽이버섯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평생 자리 잡아 건강 생활을 하는 큰 기회가 될 것임을 믿는다. 버섯에는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졌었다. 그런데 최근 팽이버섯에는 다른 버섯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약효 성분이 있다고 실증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지는 우리 연구자 세계에서도 겨우 4년에서 5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만큼 팽이버섯의 건강 효과가 앞으로 더욱 해명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팽이버섯의 약효에 관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협력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더욱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팽이버섯을 매일 먹으면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팽이버섯이 지닌 엄청난 배설 효과였다. 이것 말고도 혹시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까, 혈당치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분야는 역시 배설 효과였다.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 감소 효과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팽이버섯을 먹으면 뱃살부터 빠진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이처럼 명확한 연구 결과를 손에 쥔 연구자로서 또 팽이버섯을 비롯하여 온갖 버섯을 오랫동안 먹어온 실천자로서 단언한다. 팽이버섯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뛰어난 먹거리이다. 특히 비만과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다. 하루에 팽이버섯을 100지씩만 먹으면 된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없고 칼로리 계산도 전혀 필요 없다. 일식이든 한식이든 혹은 이탈리아 요리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음식에 팽이버섯을 곁들여 맛있게 먹기만 하면 끝이다. 게다가 팽이버섯은 가격도 싼 데다가 1년 내내 구하기 쉬운 가게의 우동생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양의 섭취와 변화의 배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매일 식사를 한다면 음식물 찌꺼기인 변 또한 매일 배설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줄면 장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음식이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 체내에서 쓸모가 없어진 영양소 역시 배설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장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독소로 변하고 그 상태로 전신을 순환하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독소를 품은 장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할 기력마저 떨어져 버린다. 장벽에서 혈액 속으로 영양을 빨아들일 때 변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곧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결국에는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독소로 변해버린다는 뜻이다. 나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정착된 지금이야말로 배설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커다란 힘을 발휘해줄 건강의 묘약이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이다. 균류인 버섯은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 낙엽 동물의 배설물처럼 식물이나 동물한테 더는 쓸모가 없어진 것들의 균사가 뻗어서 그 양분을 먹이로 삼아 성장한다.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목이나 낙엽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버섯을 숲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정화작용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의 몸속에서도 버섯은 비슷한 일을 한다. 버섯의 몸체에는 성분들이 서로 얽혀서 구성된 버섯 자체 세포벽이 존재한다. 이 세포벽이 바로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분해되면 결과적으로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또 여분의 지방분을 변으로 배설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다. 즉 버섯은 우리 몸의 청소부로서 체내에 불필요한 요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식이섬유가 체내를 깨끗이 청소해준다면 채소를 먹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소의 식이섬유와 버섯의 식이섬유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채소 대부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주로 세포가 쉽게 파괴되는 가용성 식이섬유단. 채소의 성분을 분해해보면 수분이 대부분이다. 분명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되고 있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단백질도 거의 없다. 게다가 세포벽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까지 오기도 전에 분해돼 버려서 장내에서 식이섬유의 큰 역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버섯의 식이섬유는 세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난용성이 주를 이룬다. 버섯을 먹을 때 잘 씹지 않으면 다음날 변에 기다란 버섯이 그대로 배출되는 이유도 이 같은 성질의 차이 때문이다. 버섯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지만 식이섬유를 구성하는 세포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에 모이기가 더 쉽다는 특징이 있다. 버섯을 먹으면 장은 단단한 섬유를 저분화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 자극으로 변통이 촉진된다. 난용성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장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변의 형태로 모조리 배출된다. 수많은 버섯 가운데 내가 팽이버섯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가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이다. 버섯 중에서도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량은 채소와 비교했을 때 양배추의 약 2배가 넘는다. 더욱이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를 형성하는 세포의 골격 성분에는 다른 버섯과는 차별된 특징이 있다. 그 성분은 바로 세포벽 속에 함유된 버섯 키토산이다. 이는 다당류로서 팽이버섯의 함유량은 버섯 중에 최고이다. 버섯 키토산은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한다. 잘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 소화하려고 장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배설을 촉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혈액 속으로 녹아든 버섯 키토산은 비만의 원형인 피 속에 남아도는 지방을 붙잡아 변과 함께 배설시킨다. 체내의 독소인 변이 배출되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다양한 건강 효과가 따라온다. 체중이 줄어든다. 허리가 날씬해진다.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면서 피부가 고와진다. 이런 멋진 변화를 특히 팽이버섯을 먹을 때 더욱 기대할 수가 있다.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팽이버섯은 영양 균형이 뛰어나고 초저칼로리이다. 이처럼 배설력으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건강을 돕는다는 팽이버섯의 일의 장점을 잘 기억해두자. 건강한 몸으로 가는 첫걸음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몸에 좋은 영양이 섭취이다. 그동안 버섯 중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배설 촉진 효과와 영양 보급 효과를 겸비하고 있었다.
팽이버섯을 먹은 피험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어떤 식으로든 몸의 변화를 체험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변비 해소였다. 원래 변비가 없었던 사람도 변의 내용물이 변하면서 질 좋은 변을 시원하게 보게 되었다. 변비가 해소된 것만으로도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을 정도이다. 이 밖에도 뾰루지나 여드름이 줄고 탄력과 용기가 살아나는 피부 개선 효과, 혈중 지질의 감소에 따른 혈압 강화 같은 건강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3개월을 1단위로 했을 때 6개월 뒤, 9개월 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신체적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리란 예상도 가능하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팽이버섯 역시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한 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조금씩 섭취량을 쌓아 올린다면 당신의 몸은 근본부터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중 60kg의 성인이 건강 효과를 체험하는데, 그때 필요한 팽이버섯의 양을 산출했더니 매일 평균 100g이 나왔다. 아이들이나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이라면 체중과 먹는 양을 비교해서 조절하면 된다. 팽이버섯의 입맛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매일 150g 정도로 양을 늘리면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쉽게 체험할 수 있다. 포만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식사 전체의 칼로리도 줄어든다. 팽이버섯은 안전한 식품이니 먹는 양을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변통을 촉진하는 식이섬유 양에는 개인차가 있으니 상태를 보아가며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설사가 난다면 먹는 양을 조금 줄인다. 버섯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버섯에 든 식이섬유 때문에 초기에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먹는 양을 줄인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식이섬유 양을 늘릴 수 없으니 계속 먹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자. 팽이버섯은 짧게 잘라서 먹는다.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긴 상태로 그대로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변에 섞여서 배출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도 영양소의 3분의 1은 몸에 흡수되지만 그래도 짧게 잘라 먹는 쪽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짧게 잘라 먹기 외에도 꼭꼭 씹어 먹기 역시 흡수율을 올리는 포인트이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기를 목표로 삼자. 신선한 팽이버섯은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느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신다. 팽이버섯의 효능이기도 한 혈행 촉진 작용을 더욱 높여서 대사를 끌어올리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시느라. 그도 그 성분의 90%는 수분이다. 장 속에 따뜻한 수분을 공급하면 부드러운 배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혈류 개선과 함께 대사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홍차나 자스민차처럼 칼로리가 낮은 발효차를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자. 차가 입안에 안 맞는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마셔도 좋다. 팽이버섯에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기능 외에도 건강을 개선하는 다양한 작용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